자, 그러면 유동성을 주입받을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차별화된다라는 이제 말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유동성을 이제 지금 결국 다시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돈을 뿌린 것이 아주 큰 투자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뿌린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뿌린 돈이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가 단위로 아주 큰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달러를 주입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사실 미국이죠. 달러를 강제로 뿌릴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사실 신흥국들은 자국의 화폐를 뿌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흥국의 화폐는 아무래도 좀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국가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미국과 신흥국의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은 더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주입받을 수 있는 미국, 그 다음에 달러를 주입하기 어려운 신흥국에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회사로 보면, 페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채를 사들일 때, 이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애매한 건데, 아무 회사나 다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뭐, 그냥 길가에 있는 그냥 아무 뭐 회사, 뭐 그냥 작은 중소기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높은 등급 회사채를 주로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찍는데 이거를 함부로 쓰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한 회사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페드가 이제 사는 그 회사들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애플도 있고요. 이게 되게 웃긴데 애플도 있고 무슨 그 도요타 자동차 회사들도 좀 있고 다임러, 뭐 폭스바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도 페드가 지원을 해주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공평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들을 지금 국가는 더 밀어주고 있고요. 슬픈 얘기지만 우량하지 못해서 회사채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지원을 상대적으로는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고민되는 이 상황이 차별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곳들은 더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원래 어려웠던 곳들은 더 어려워지는 좀 이런 차별화의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개인으로도 되게 비슷한데 급여 보호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어떤 자격을 갖췄던 그래도 좀 그럴듯한 직장에 있었던 개인들은 지원을 계속 받는데, 이게 애초에 뭐 예를 들면 정상적인 형태로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국가, 그 다음에 회사, 개인이 전부 다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고, 브릿지워터에서는 이런 차별화가 투자의 키워드라는 얘기를 좀 해 주었습니다. 우리 보통 부의 양극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도, 그리고 세계적인 뭐 나라들 간에서도 달러를 자기 화폐를 찍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에도 뭔가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은 뭐 어쩔 수 없이 막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나요? 그 국가 자본주의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던데요. 국가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사용했고요. 참 레이 달리오가 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자유시장 경제가 이제 끝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도 정말 어휘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화제가 정말 됐었는데, 같은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 자본주의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알아서 자신이 판단해서 그 돈을 이렇게 자본을 할당하고 분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이 나겠지. 약간 이런 걸 이제 기대하면서, 그래서 자본이 되게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지금은 자본을 분배하는 그 중심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찍어낸 돈, 4개월 정도 찍어낸 돈이 미국이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찍어낸 돈이 거의 뭐
그 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막 이 정도 막 찍어냈는데 지금까지 찍어낸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중앙은행이 자신이 판단해서 돈을 어디다가 할당할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사실은 막 레닌 시대? 사실 사회주의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그 자본시장에서조차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된 게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회사나 개인들이 가장 큰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본주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는 뭐냐면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이거의 목표가 뭐냐는 건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요. 건강하고 삶의 질이 좋은 대중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국가 자본주의의 목표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싱가포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거든요. 사실상 뭐 겉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독재 국가인데 싱가포르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국민들 중에. 근데 왜 싱가포르의 그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냐? 다 잘 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지금 그런 싱가포르이 되고 싶은 거죠. 또 하나의 싱가포르이 되고 싶어하는 중국이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옛날에는 70년대나 60년대는 약간은 국가 자본주의에 가깝긴 했죠. 국가가 나서서 자본을 할당하고 대기업들을 지원하고 했으니까. 특히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뭐 목표는 좋은데 이 국가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좀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이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이거를 되게 고민하면서 투자하는데 국가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실 국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체제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삶과 질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마불사. 큰 기업들이 망하는 걸 국가가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망했을 때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특히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1940년대, 30년대를 보라고 하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대공황 때문에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소득 격차도 진짜 컸고요. 지금이랑 비슷하게. 국가 자본주의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1940년대도 전쟁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모두가 다 국가만 바라보거든요. 국가가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레이 달리오 계속 전쟁에 또 비유를 하는 게 지금 그 마스크랑 호흡기 같은 것들을 원래 미국 국내에서 거의 생산을 안 하다가 3M이나 이런 제조업체들한테 시켜서 그 미국 내에서 그런 거를 강제로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전쟁 때나 하던 일이에요, 사실.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사실은 전쟁 물자를 기존의 기업들이 그거를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적이 있고, 공동의 적, 그러니까 1940년대에는 그게 나치 독일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런 1940년대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 1940년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말 그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을 어떻게 뭐 축소를 했다든지 뭐 늘렸다든지 뭐 이런 거는 드러난 게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많이 그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막 그 투자 뭐 자산 규모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그건 있었습니다. 레이 달리오 그 펀드 자체가 사실 올 초에 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 자금 유출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이 얘기를 해서 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캐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이제 레이 달리오가 했었고 현금이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말고 다른 자산에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건 사실 많이들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금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금은 한번 역사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데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그 달러가 얼마나 다른 화폐 대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랑 금의 가격이랑 보면 절묘하게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계속 뿌리게 되면 그 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금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금을 찾는 이유는 그 유구한 격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들 이제 해석을 해요. 금이 이제 사실 수천 년 전부터 금은 다들 이제 어떤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모두가 받아들였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금을 레이달료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금이 지금 뭐 온스당 1,800불 돌파하냐 안 하냐 뭐 요즘 지금 거의 최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레이달료 얘기는 여전히 뭐 금은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의 저장 수단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연동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가 연동체라는 게 뭐냐면 물가 그 채권이긴 채권인데 채권의 가치가 그 물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CPI라는 그 지수에 비례를 하는 건데 뭐 CPI 지수라는 게 뭐 아주 특별한 지수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물건들의 가격을 측정해가지고 뭐 평균을 구한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가 좋은 건 뭐냐면 돈을 이렇게 막 뿌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튀었을 때, 갑자기 물가가 상승했을 때도 이 채권은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레이달료는 물가 연동체를 또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또 다른 그 부의 저장 수단으로 식음료 주식을 왜 그랬을까요? 네, 식음료 주식을 추천을 했는데 식음료 주식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언제나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식음료 주식에 일단 집중하는 거는 공격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고 좀 더 수비적인 관점에서 식음료 주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뭐 코로나가 일어나고 사실은 아마 정말 더 엄밀히 말하면 인류가 아마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음료 주식은 조금 더 수비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아예 더 나아가서 뭐 채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식음료 주식 같은 경우를 이제 인덱스를 이제 쭉 그려보면 이제 미국 전체 주가 인덱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주가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동폭이 진짜 심하잖아요. 주가 지수라는 게. 근데 식음료 주식의 그 모음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래프가 되게 평탄해요. 물론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내리지도 않고. 네, 많이 내리지도 않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워렌 버핏이 뭐 코카콜라 같은 가치 투자.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식음료 주식 같은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식음료 주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공격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식음료 주식도 있지만 테크 주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참 테크 주식이 참 만만치는 않은 게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테크 주식이 참 요즘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008년도에 대부분의 테크 주식이 그 이제 연초 대비 30% 40% 떨어졌거든요. 2008년도에는. 근데 2020년에는 테크 주식이 연초 대비 30%에서 40%가 상승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조금은 공격적으로 이제 운용을 하실 분들은 테크 주식을 보셔도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식음료 주식, 테크 주식 둘 다 물론 이제 뭐 숙련되신 분들은 특정 기업을 정해서 들어가도 좋겠지만 그런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그 전체 인덱스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덱스로 접근해 보시는 게 그런 ETF, 묶음이 있으니까 그 묶음으로 좀 더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다시 또 식음료 주식, 테크 주식이랑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참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으로 정말 돌아가면 저는 여전히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그냥 주가 지수를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ETF가 추종하는 게 아까 저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저런 뭐 식음료 주식이나 테크 주식 이런데
골고루 담겨 있는 네. 이제 그런 ETF가 오히려 낫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어차피 거죠. 네, 전체 ETF를 사도 시그니처 주식과 테크 주식이 들어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수비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주가 지수는 전체 주가 지수도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주식인 건 맞으니까요. 다만 이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뭐 금도 섞는 게 좋은 거고 물가 연동체를 섞는 것도 이제 좀 더 추천을 하는 거죠. 네. 사실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큰 수익을 거뒀던 레이달료, 네. 예, 그 브릿지워터 이쪽 회사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많은 아마 그 말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기대감을 갖는데 참 그 레이달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이렇게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달료가 계속 그 집중 투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레이달료가 계속 강조했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자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산들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 채권, 뭐 채권은 뭐 이따가도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물가연동체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채권, 원자재, 금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좋고 또 환도 그러니까 예를 원화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달러가 가능하면 달러화 혹은 뭐 중국 쪽이라던가 다양한 국가의 환도 좀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레이달료가. 그래서 그런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브릿지워터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투자의 대가니까 네. 그런 어떤 말들이 우리가 하나의 경고 혹은 그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잘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